지난 한 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연 2024년 올 한 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물론 뭐 미래를 누구나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나오신 각 전문가 분들께서 올 한 해 이 국가별로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주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 조영남 교수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한국도 포함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선거가 없거든요. 정권 교체도 없고, 동시에 그 투명성이 낮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순서는 동일해가 먼저 경제 문제. 올해도 역시 2024년도도 중국은 제가 볼 때는 국내의 경제 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쏟을 거라고 좀 봅니다. IMF의 뭐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 4%대, 뭐 4%, 4.5%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성장률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2023년 아마 중국의 GDP 사이즈가 20조 달러가 넘을 겁니다. 2022년에 18조 달러였으니까 20조 달러가 4% 성장한다는 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단순히 성장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데 관건이 되는 건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또 3차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학력자들의 취업을 도모할 것인가, 이거에 여전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중앙공작회의라는 게 있었고요. 12월 달에 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의 신년사도 있었고, 여기서 보면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국가 안보 중시 여기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경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융 리스크다. 그래서 금융공작회의에서의 키워드가 뭐냐? 금융 안전시키겠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런 거. 그고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경기 부양책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섣불리 돈도 풀고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안전. 두 번째가 발전을 도모하되 새로운 발전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20년부터 중국의 투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그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주로 했거든요. 사실 부동산이 중국 경제 25% 투자자니까. 근데 2020년부터 정책을 어떻게 바뀌었느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확 줄이고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배터리 있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 정책을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률이 아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런 hun강 발전을 이끌 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생 안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문제 도모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경제 쪽의 기본 방침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중국의 선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미 올 3월 달에 이제 14차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연례회에서 하면 통과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큰 틀림 없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1월 13일 날 대만에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총통 선거라고 그러죠. 총통 선거와 특징이 또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현재는 3명의 후보 중에서 민진당 후보와 국민당 후보가, 사실은 민진당은 어떻게 보면 그 독자적인 미국과 그 미국을 대변해서 싸우는 것 같고, 국민당은 중국 대륙을 대변해서 싸우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약간이라도 앞서는 게 민진당이기 때문에 민진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벌써 8년 동안 2016년에 차잉원 정부가,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부터 거의 8년 동안 양안 관계가 지금 냉각 상태였는데 앞으로 4년을 더 간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라이팅더라는 분은 차잉원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모습을 보나지, 아주 중국 대륙에서 얘기했어요. 저 친구는 트러블 메이커고, 그 다음에 아주 분열주의자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4년간, 이거는 제가 볼 때 중국한테 엄청난 과제를 줄 겁니다. 어떻게 독립 추세를 막을 것인가. 특히 미국이 중국 편에 서지 않고 대만 편에서 오히려 대만을 부추긴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경제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이제 마지막으로 외교는
2023년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5년 만에 다시 12월 달에 중앙 외사 공작 기회라는 게 열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세는 미국과 중심으로 중요해서 세계가 막 극도로 변화하는 그런 시대고, 그래서 중국한테 위기를 주면서 동시에 기회도 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문명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미국이 가치 외교를 한다면 우리는 인류 문명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문명 이니시에이티브, 발전 이니시에이티브, 안전 이니시에이티브 이런 거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그 추세 못 막는다. 세계의 다극화 시세 어떻게 막느냐.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막을 수 없다. 이런 방침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처럼 올해도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미국한테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 당당하게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나가는 그런 아주 길게 보는 외교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다극화를 막을 수 없다. 두 개 다 막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중국에 상관 쓰는 게 정치적인 그 다극화와 경제적인 세계화. 항상 이 표현을 같이 가는데, 미국이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 그 뭘 뜻하는 걸 아시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글로벌 가치 공급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막고 있는데, 그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다. 한편에서는 위기의식을 보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신감을 좀 보이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도 아마가 아니고 올해 이제 또 선거가 있고, 당연히 뭐 앞으로 러우 전쟁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올해 뭐 과연 러우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뭐 평화협정, 뭐 혹시 휴전 이런 얘기도 가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여러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등등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범식 교수님. 네, 2024년 올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70개국에서 한 2억 5천만 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이 그야말로 선거의 대전이 일어나는 해다라고들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실은 이번 3월에 이제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예정대로 3월에 대선을 치르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계엄령 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지금 그것도 하나의 변수이긴 하지만,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대선이 치러질 것 같아요. 이 대선 분위기와 관련해서 하나 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이벤트가 작년 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출마를 이야기하고 나서 국민과의 대화를 이제 했어요.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거의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국방 전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국민들과 쭉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전쟁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피력한 이야기는,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러시아가 내걸었던 그 우크라이나 중립화, 탈무장화, 탈나치화라고 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완전히 그 대선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 내 이 지지율 같은 것들을 보면은 70%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어서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재미없는 선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이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사실은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자신에 대한 지지와 여론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 때 푸틴 대통령이 한 76.62% 정도 받았고요. 그 전에 세 번째 대통령 당선될 때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 한 63.6%였어요. 둘 다 상당한 뭐 수준의 지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기존 리더십에 대한 이 지지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한 3분의 1 정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63.6%는 사실은 절반 그 기본으로 깔린
부분들 말고 나머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반을 채 못 얻은 그런 결과 비슷한 거였어요. 실제로 이 선거 캠페인에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고전하기도 했고 당시 야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도대체 두 번 대통령하고 총리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나와서 대통령 하는 거에 대한 이런 반감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4선에 들어와서 이제 네 번째 선거에서는 76.62%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이게 러시아 내에서의 반전 내지는 전쟁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전반적인 현재와 같은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 지지가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망이 역시 중요하긴 한데요. 뭐 크게 얘기하면 확전, 그 다음에 현상 유지와 같은 이 지구전의 지속, 아니면 휴전 협상, 이렇게 이제 커다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현재 서방에서 정치 일정이 변화하고 있고 국제 정세에서의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정세나 미국 대선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 확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휴전 협상 하느냐, 아니면은 이 지리한 이 지구전 같은 전쟁을, 그러나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들을 계속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도 자신들의 조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받으면서 항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평화의 조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변수가 있다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급속하게 휴전 협상을 향한 변화들이 갈 수 있겠다. 그럼 어떤 모양일 거냐? 아마 러시아가 요청했던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일정 정도의 무장의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해서 러시아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서방 측의 지원도 함께 동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이 지지 같은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선에서 일정한 타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올해 안에 모색될 희망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 23%, 뭐 25% 정도 이미 점령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내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작년 말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제 여러 중요 싱크탱크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러시아는 자신들의 그 조건을, 이제 영토를 자신들이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되어지고 하는 그 조건을 관철하는 데 대한 자신감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항을 했을 때, 서방이 또 굉장히 지원을 했을 때 치열한 전쟁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더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 이 영토를 다시 돌려주고 그런 식의 협상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정 교수님. 일본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걸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해산 총선거, 두 번째는 일본판 소득주도 성장, 세 번째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4월 달에 총선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은 주변 국가에서의 이런 대선 총선거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 자신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 정치에 주목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본은 지금 대파란의 2024년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기시다 내각이 지난 한 해 계속 이렇게 그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작년 연말에는 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까지 지금 터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연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쯤 이 해산 총선거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뭐 1월 달부터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노도 반도에서의 지진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지금 상당히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능성은 좀 없어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노도 반도 지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에는 연명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오는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12월 달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해상 촌선거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4월, 뭐 6월, 9월 이렇게 지금 타이밍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4월 달은 예산 통과 시점, 6월 달은 이제 국회 회기가 맞춰지는 시점, 9월 달은 이제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직전, 뭐 이렇게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 기시다 총리의 그 우유부단함으로 봤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타이밍 놓친 상황에서 총재 선거를 갖다가 지금 불출마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총재 선거에 갑자기 나서가지고 어쩌면 지금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연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총재를 바꾸고 새로운 얼굴로 선거를 치렀을 때 참패를 해가지고 자민당이 하야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정치 개혁을 촉발시켰던 1988년도에 일어났던 리크루트 사건을 비유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이 사건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일본 정계 개편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보면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리크루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1988년도에 터졌는데, 그게 이제 그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일본 정치를 90년대 전반에 전반적인 정치 개혁으로 이끌어갔던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마침 있었던 탈냉전 속에서 일본의 이 진로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외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상당히 큰 또 다른 전환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2024년도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경제 부분은 지금 기시다 총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기시다 나름대로의 내각의 레거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했던 그 소득주도 성장의 일본판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느는 것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 지금 임금을 올려라라고 하는 걸 갖다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춘투라고 하는 임금 협상 시기가 오는데, 그때 지금 기시다 정부는 계속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뭐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주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기시 이후에 이케다가 나왔던 거를 염두에 두고 아베 이후에 기시다 내각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일본 정치사에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경제의 계절로 갔던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선배 정치가들에게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시작했던 보수 본류의 시기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 관측이고, 외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주시할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외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 작년 말서부터 나오고 있는 여러 이 연설이나 보고서에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한미일이 나오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한미일 나오고, 그 다음에 미일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을 이끌었던 그 인도가 빠지면서, 그래서 한일미 인호의 사각형이 아니라 한미일호라고 하는 사각형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런 한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중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은 인도 태평양에서 다시 아시아 태평양으로 조금 다시 이 중심이 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폴리틱스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2024년은 대선의 한 해가 될 것이고요. 선거일 자체가 11월 5일, 미국 매 첫째 화요일, 11월 첫째 화요일에 치는데 올해는 11월 5일이어서 그날 선거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1년 내내 선거전이 그냥 계속 달아오르는 그 한 해가 될 것이고, 따라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이목이 여기에 집중돼 있을 것이고요. 더구나 여기에 세계 대결이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대결이 일단 성사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지만, 그랬을 경우에 과연 또 다른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당선이 된다면 그것이 가지는 미국 국내 정치는 물론 세계 전체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연히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미국 공화당 경선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한 가지 변수가 나타난 것이 지난 1월 지난 대선 직후에 대통령을 확정하는 그런 의회 절차에서 이제 의회의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의회를 피습하는,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내란 선동죄가 지금 당연히 기소가 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지금 각 주별로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 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주별로 지금 이런 사람을 공직에 선출할 수 있느냐 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이라는 것이 내란죄 가담한 자는 공직에 할 수 없다, 선출될 수 없다라는 헌법 조항을 가지고 각 주별로 여기에 이제 트럼프는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지금 제기되면서 34개 주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콜로라도, 최근에는 메인주에서는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서 이것이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대법원이 또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2월 8일 곧 다음 달부터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심의를 하겠다 하면서 일단 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던 초미의 사건들이 계속 매달 아마 일어날 것 같은, 여기다가 이제 3월부터는 작년에 기소된 4개의 그런 형사 사건들이 차례차례 이제 법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기가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드라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일단 나이가 너무 많다. 거의 80세의 나이고 할 수 있겠느냐. 실제 바이든 지지하는 층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걸로 나오고,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라는 숫자는 좋겠는데 내 삶은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미국 대중의 인식. 거기다 이제 미국도 최근 불법 이민 문제, 국경 문제가 굉장히 다시 사회적 문제도 되면서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좀 애매해지면서 전통 지지층인 흑인이라든지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히스패닉 같은 사람들이 또 지지가 옛날 같지 않은,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과연 이러다가 트럼프한테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산적한 이 사법 리스크,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기소된 것 중에 하나라도 만약 형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트럼프 선거 캠페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되면 중도와 전통 보수층에서도 확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매달 매 순간 손에 땀을 쥐는 여러 가지 정치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를 연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또 아직 모르는 것이죠. 작년에는 성과가 좋았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경제만 해도 미국이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국내적으로 힘을 쓸 게 많은데 외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미국이 올해만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중 경쟁도 그래서 작년 말부터 숨고르기를 시작했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위기나 문제가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떻게든 제발 일단 우리 국내 선거부터 제대로 치르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지금 사활적인 숙명의 그런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 올해 한 해 전망을 각 국가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속에서 우리 앞으로 한 해 한반도의 정세는 어떠한 그러면 영향을 받을 것인지 각자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